우선은 생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치. 예전에는 암이 있으면 그 부위를 다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이랑 싸웠답니다. 그럼 걸리고 나서 약관을 네. 확인하라는 건가요? 네. 유방암 많이 걸리잖아요. 유방암 여자분들.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하는데 280만 원? 그게 보험회사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 이거 어렵네. 네.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치료, 비용, 보험, 제도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포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2시간 전에 본 분들인데 예, 다시 새롭게 만난 것처럼 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양은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괜찮은 손해 사정사 대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BA 금융 트러스트 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암이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암에 걸리신 환자분들도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두려움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아, 그렇죠. 제가 지금 기업 의사로 나와가지고 근무하기 전에 대학병원급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개가 암성통증 환자하고 호스피스 환자를 어머. 봤기 때문에 이 암 관련돼가지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암 환자들 분들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아마도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게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하필 왜? 내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다 보니 처음 치료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암이란 것들이 굉장히 공포로 많이 와 닿으시겠죠. 네. 네, 경제적인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치. 아, 왜 하필 내가 이 다음에 찾아오는 걱정이 아마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또 얼마나 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느껴지세요? 우선은 생존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적인 부분에서 나의 생존 확률이 어떠냐가 아마 제일 첫 번째 고민이실 거고 근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 환자들은 많이 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치.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암을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암보험이라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암 치료가요, 과거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요즘 현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암이 걸리신 분들이 바라는 건 암이 낫고 나서 또 뭐겠습니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요새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수술까지 가지 않고 뭐 중입자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감마 나이프나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술 외에 항암적인 부분.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항암제라는 게 다 기억나시겠죠? 항암 치료하시면 막 머리 빠지고 맞아요. 막 항암 치료 받으시면 막 몰골이 다 엉망이 되시고 네. 그렇지만 요새는 2세대의 표적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뭐 3세대의 면역 항암 치료 지금 사실은 많이 와 있고 치료적인 방법들은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이렇게 신약이 좀 개발이 되고 좀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돈 걱정을 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암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또 네. 보험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원장님이 진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불과 한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대학병원을 보통 가신단 말이죠. 이제 암에 걸리시게 되면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작은 병원 갈 거예요?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지 이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서울 쪽으로 가시는데 네. 서울 쪽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95%는 나라에 지원을 해줘요. 맞아요. 네, 그게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는데 네. 5%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단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암 걸리신 환자분의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봤는데 면역 항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면역 항암? 예, 그 큰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원래 비급여 치료를 잘 안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너무 입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걸 써요. 근데 문제는 한 번 하는데 280만 원? 몇 한 번 해야 하는데. 돼요, 이거? 이게 2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아. 2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게 한 번 주사를 맞기
맞기 시작하면은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손으로 해결이 안 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은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좀 준비를 하시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사실 뭐 비급여 확모 5%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어려울까? 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네. 금액이라서 놀랍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암 보장이 되니까 암보험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암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랑 실손보험에 있는 암 보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자, 제가 1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실손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가 다 보상이 돼요.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근데 이제 약관을 잘 들여봐야 되는 게 실손에서 크게 보장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이고 통원은 25만 원 혹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중에서 면역 항암은 주사제란 말이죠. 네. 자, 주사를 맞는데 과연 입원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해달라고 해도 입원 안 시켜줍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혹은 1000만 원짜리 맞았는데 내가 입원을 못하기 때문에 실손에서 2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보험회사에서 조금 타겟을 만든 게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어요. 주요 치료비. 그 치료비 담보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혹은 수술을 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주겠다라는 그런 담보가 있습니다. 그 담보에는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아까 로봇 수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중입자 가속기도 다 포함되는 그런 담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담보가 각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비교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암은 치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1억, 2억이든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뭐 약관이 다 다르기도 하고 드는 비용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암보험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암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바라보는데 그 심사에 있어서 항상 보험회사에서 주장을 하는 게 의료 자문을 받아라. 우리는 주치의의 의견은 주치의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수시를 네. 자문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본 환자가 아니니까 이걸 써드리는 게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방금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게 내가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실질적으로 본 주치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판단력이 조금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의료자문 제도가 굉장히 변질된 게 뭐냐면 주치의와 자문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 다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문의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만 지급을 할 거야 라고 보통 자문 결과가 나오면 다음날 그냥 보험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자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료자문 제도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실질적인 재기능을 아직 저희는 못하고 있다라고 실무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 제가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자문을 덥석 진행하는 동의할 필요는 것은 없죠.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자문을 진행하기 이전에 분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주치의를 통해서 그 분쟁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나서 이 자문 진행에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한 후에 자문을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덥석 자문을 진행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자료를 마련해 두고 자문에 들어갈 질의 내용이 어떤지를 보험사랑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촬영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번에 부정맥에 걸렸잖아요. 부정맥 걸려가지고 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저도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심사가 나왔어요. 네, 심사가 나와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환자 입장에서 제가 환자였으니까 대학병원 의사를 만나기 쉽지가 않아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이게. 앞에서 대기 걸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네.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팁 없어요? 그런 거?
그 대학병원 의사를 아시는 친구분을 사귀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근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뭐 이게 지금 대학병원 교수를 갖다 그만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짧은 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만났을 때 요구되는 부분들을 간결하게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예, 환자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 의사분들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그쵸. 자리에서 그쵸. 맡은 바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뭔가 환자 입장에서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아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주치한테 가서 내가 이 분쟁 부분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사랑 주치의랑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보험사 주치의랑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가 주치의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험급 지급을 해야 되니까. 주치의를 찾아가게 되면 본인의 진단이 맞다라고 그러네. 쓸 수밖에 그거 없기 맞네. 때문에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러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보험이라는 거 아까 뭐 실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 계약의 행태에서 볼 때는 보험사하고 환자분이 주 계약 대상자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사실 의사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의료 환경에서 뭐 상해보험이라 이 오늘 암보험이지 암과 관련된 말씀 드리고 있지만 사실을 왜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보험적인 혜택을 보는데 원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요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사실 의논해 보실 맞아요, 필요가 맞아요. 분명히 있다. 네. 아,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보험회사의 공공의 적이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반, 그 다음에 소비자 반이기 때문에 딱 그럼요. 중간에 있는 딱 네. 입장이거든요. 네. 보험회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보험회사 이해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해율. 손해율을 관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입하는 다른 소비자들한테 이제 피해가 안 입으니까. 아, 그건 당연한 근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표현의 차이니까 네,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주제는 암이니까 암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상 이제 영업을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고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되게 애매한 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장 전막내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일반 암이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암은 암이 여기에 생겨도 암이고 여기 생겨도 암이고 대장에 생겨도 암인데 다 암인데 보험회사는 소외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좀 고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소외감과 일반 암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 사실 암이라는 질환 자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암 조직이 커가지고 정상 조직을 얼마만큼 파괴해 들어갔냐의 개념이니까 상피내암 정도는 사실 아직까지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장기는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이 바깥쪽을 얼마만큼 침범했냐. 그 침범하지 않은 경우는 소외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피내암이라는 거고 그걸 아주 간단하게는 그걸 침범했으면은 일반암이 되는 거죠. 왜? 그 정도까지 침범하게 되면 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치료적인 부분에 외과적인 부분의 치료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장이 됐든 위암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점막 쪽이 부분만 살짝 떼내기 때문에 내시경적인 수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암을 예전에 치료해봤던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에는 예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암은 만성질환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 암보험에서는 소외감이나 고해감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상식으로는 이제 우리 질병 분류 코드라고 해서 그냥 C 코드가 나오면은 일반암이다, D 코드가 나오면은 소외감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아마 편하실 겁니다. CD. 그렇죠. 다만 이제 D 코드 중에서도 D45, D46, D47.1 뭐 이런 식으로 일반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D 코드 내에서도 양성 신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외감조차도 해당이 안 되는 코드가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은 네. 별도로 이제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걸리고 나서 약관을 네. 확인하라는 건가요? 이게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의료적인 측면이 있고 보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의료적인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고 보상적인 거는 후차적이어야 그쵸,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암에 걸리고 나서 예. 보상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거를 늦게 확인한다고 해서 진단 코드가 바뀌거나 하진 않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뭐가 있었냐면은 뭐 대장 전막내암도 있고 이런 분쟁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병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 연기냐, 일기냐, 네. 이기냐, 삼기냐, 말기냐. 지금 현재까지 9차까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암에 대한 예우라든지 진행 정도라든지를 판단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KCD 3차 때는 일반암으로 봤는데 4차 때는 일반암이 아니다.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험회사에서 가입 시기에 따라서 KCD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분쟁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너무 또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네. 다만 2020년 4월 이전에는 가입 시기로 KCD를 분류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진단 시기에 따른 KCD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보험회사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네. 한번 그런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장을 무조건 폭넓게 받게끔 세팅을 해놔야 돼요, 사실은. 아, 그래서 내가 네.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요. 내가 소외감도 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안보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좀 행동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소외감은 같이 있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소외감이 세팅이 안 되게끔 만들질 않아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조건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소외감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생식기 쪽의 암을 소외감으로 빼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유방암 많이 걸리잖아요. 유방암 여자분들. 정말 많이 걸려요. 네. 예, 여성분들이 1, 2위 정도 암에 걸리는 게 이제 유방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빼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유방암의 케이스에 맘모톰이라고 들었을 그치. 때 그 정도는 소외감으로 쳐요. 어... 암이라고 암이 진단을 그- 받으셔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험회사 무조건 약관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니까요. 그렇죠. 유방암이 예를 들어서 맘모톰을 해가지고 생검을 해갖고 나오는 게 이제 암세포다 이게 아니고 완전 전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예. 어. 전립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고해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준비는 뭐 하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네. 굳이 그렇게 권유를 안 드리는 게 어차피 일반암 안에 고해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표적 항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항암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이제 주요 치료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이 약관이 너무 길고 네. 글자가 너무 작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 얼만큼 소외감이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내 보험에서 어떤 분쟁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미리미리 알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요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카카오톡 오프 채팅 뭐 랜딩 페이지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 진단 기준을 두고 의료 현장 왜 이렇게 대립을 많이 하지? 아니 의료 현장과 보험사 네. 사이에 또 입장 차이가 또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뭐 문제라든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암을 진단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이제 어르신께서 폐암 말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이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요양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다가 사망을 하신 케이스에 대해서 유족분이 암 진단비를 청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으로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약관에서는 암으로 확진이 안 되면 진단비를 지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관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문서가 존재를 한다라면은 지급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고객분이 아마 혼자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이랑 싸웠답니다. 왜 안 적어주냐? 아. 폐암 말기로 죽었는데 왜 진단서는 안 나오느냐? 이렇게 싸워. 의증이죠. 그렇죠. 확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되는 이후에 진단명일 수밖에 없어요. T세요 T? 왜냐면 의학적은 티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 간호사분한테 찾아가서 진짜 빌었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안 만나준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이거를 확진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이 소견과 이 암이라는 걸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진단비를 다 받았거든요. 우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또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있으셔. 손해배상 중요하네요. 진짜 역할이 네, 중요하네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1화에서 얘기했듯이 실손보험도 계속해서 뭐 1세대부터 5세대에도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암보험도 앞으로 또 네.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바라는 점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약관을 좀 명확하게 좀 통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입자 치료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는데 그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입자 치료기를 우리나라에서 예약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게 보험회사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거 어렵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 중입자 치료기 요새 이제 회사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나 암에 걸렸어. 우리나라는 너무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 해외를 갔어요. 갔는데 치료 받고 왔어. 돈 주세요. 우리 약관에서는 해외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분들은 결국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거는 좀 실손처럼 좀 해주면 좀 좋지 여행자 않을까.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우리가 외국에서 감기 걸릴 수 있는데 그러네. 네. 그거 인정 아니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치, 그럴 수 있지.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보험금을 또 예, 그렇죠. 해줘야 아무래도 이제 되니까.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계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설계사들이 약관 안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입자 가속기나 뭐 이런 거를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약관에서 해외가 보상이 되는지, 보상이 안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미리미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예, 훑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쵸? 미리미리.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현 대표님이 찾아가셔도 왜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암 치료를 저희가 보다 보면 신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한국도 그렇죠. 너무 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도 사실 다 알지 못하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유방암 치료를 예전에는 암이 있으면은 그 부위를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건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가슴과 동일한 가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암 치료 자체를 최대한 항암으로 종양 부위를 줄여놓고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도 예측을 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의료 기술에 대한 보험사의 좀 입장도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해서 네. 앞으로 나오는 5세대라든지 암 관련된 보험 상품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약관이 나오면 좀 더 네. 낫지 않을까. 어. 해주겠습니까? 비쌀 거 돈이 같아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네. 처리할지를 분명히 보험사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죠. 무조건 안 손해율 돼.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좀 그렇죠.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해야죠. 보험회사가 계속적으로 악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약관이 좀 다른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판매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이런 게 됩니다라는 거를 좀 경쟁력으로 삼아가지고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도 약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의료 현장이랑 보험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의료 기술들이 나올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한번 해봐라. 이런 좀 그게 어떤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많은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눠보는 거 좋을 것 뭐 같고. 여기는 어쨌든 소비자 편이니까. 아니, 그럼요. 그렇죠. 아까 비만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 했지만 암은 최고의 만성질환이거든요. 예. 그럼 이 만성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끝내가지고 5년 생존율을 넘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암 재활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암 재활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까지가 사실은 사회복귀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암 치료나 암 보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진단금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또 좀 있으면 암 백신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유전자 치료, 뭐 아예 암이 안 걸리기 하기 위한 예방적인 치료적인 부분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보장성이나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보장 항목을 조금 더 챙겨 놓으시는 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암보험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범위를 좀 넓게, 약관도 굉장히 넓게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준비가 돼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분께서 받는 거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관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고 있어서 보장 개시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상품이 많지만 없어지는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가입일로부터 90일 내에 암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입 당시에 꼭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물론 내가 암이 90일 내에 난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상품을 가입하고 갈아타시고 하는 거를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하는 것만으로 암 치료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안 걸리시면 좋겠지만 혹시 걸리셔가지고 향후에 다시 암으로부터 극복하셔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암과 보험을 주제로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암 너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제대로 준비를 해놓는다면 든든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스크 포럼은 앞으로도 금융과 보험 그리고 삶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